굿모닝. 오늘은 운전을 하면서 이야기를 또 한번 해보죠. 한국 날씨가 아직까지는 많이 덥다고 들었습니다. 예. 야, 같은 때인데도 비행기 타고 이쪽으로 넘어오니까 여기는 17도에서 한 22도 사이에요. 날씨가 지금은 이제 21도입니다. 근데 온도보다도 습도가 거의 없기 때문에 굉장히 드라이하거든요. 건조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체감하는 그 온도는 그리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은 이제 아래층에 살고 있는데요. 아래층, 보통 이제 여기 건물이 1층, 2층, 3층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1층은 그 앞에서 보면은 지하 1층이고 뒤에서 보면 1층이고 좀 구조가 좀 희한하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맨 아래층은 전혀 덥지 않습니다. 오히려 춥습니다. 그래서 첫날은 와서 벽난로를 켜고 그러고 지냈습니다. 약간 쌀쌀해서. 여기는 여름이, 캐나다의 여름은, 밴쿠버의 여름은 정말 서늘하고 좋습니다. 전혀 한국의 여름하고는 다른 나라니까요. 그제 제가 캐나다의 저택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나서 많은 댓글을 읽어봤습니다. 그 댓글 읽어본 중에 한 2개 정도가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우선 첫 번째 기억에 남는 댓글은 이런 댓글이 있어요. 오쌤이 저하고 연배가 비슷한 것 같은데 그래도 그렇게 역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체력을 가지고 계신 것이 부럽습니다. 네, 그런 글이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결국 지나고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체력이더라고요. 진짜 그건 그렇더라고요. 젊고 뭐 그랬을 때 머리 좋은 게 참 좋은 건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할 땐 지구력, 결국은 체력 싸움이 되더라고요. 공부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결국은 체력이 결정을 짓더라. 저도 그렇고 여기 선생님들도 거의 다 이제 뭐 60 거의 다 돼가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운동 엄청나게 하십니다. 이게 운동을 하지 않으면 버티지를 못하거든요. 예. 제가 주변에서 그동안 많은 그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많이 봤는데 사회적으로 큰 일을 하시는 분들의 가장 공통점 중에 하나가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한다. 특히 몸 관리. 네. 가끔 그 뉴스 보면 그 트럼프 대통령, 그 다음에 뭐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이런 사람들 보면 와, 지금 트럼프 거의 80이잖아요. 예, 80대 돼 가는데 야, 내가 80대 쓸 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 저는 이제 꼴랑 만으로 65세 60년생이니까 만으로 65세밖에 안 됐는데도 와, 체력이 옛날 같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 야, 근데 80이 다 돼가는 사람이 지금 세계를 막 휘어잡고 막 흔들어대잖아요. 일단 그것도 체력이 있어야 그게 가능한 거 아니에요? 저는 정말 놀랍습니다. 그런 체력이. 푸틴도 그렇고. 그 노익장을 과시하면서 일단 기본적으로 체력이 돼야 그 다음에 뭐 지적인 능력도 따라가는 거지. 체력이 받침이 안 되면 지적인 능력이라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술 담배를 안 하고 한국에 있을 때 열심히 산에도 다니고 그렇게 나름대로 체력 관리를 하는 이유는 별거 없습니다.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고 내가 맡고 있는 책임, 그 책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제가 쓰러지면은 우리 조직이 와해되니까, 그죠? 와해되지는 않는다고 치더라도
뭐 어쨌든 타격을 입잖아요, 그죠? 대장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책임감을 가져야 되죠. 우리 남자, 이 방송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남자분들은 다 가장이시잖아요, 그죠? 가정의 짱이시잖아요. 물론 저 아내가 가장인 경우도 있죠. 어쨌든 우리는 가정에서 책임자이고 또 자녀에 대해서 모범을 보여야 되는 사람이고, 또 회사에서도 또 여러 가지 중심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책임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정말 자기 관리가 최우선하는 것 같다. 저는 아직도 나름대로는 체력 관리를 한다고는 치지만 그래도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정말 체력은 중요하더라. 큰일 하는 사람들 보니까 하나같이 다들 체력 관리를 잘하더라. 그러니까 뭐 지나치게 과음을 한다거나 몸을 막 함부로 한다거나 그런 거는 리더라면은 조금 자제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일단 하나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제가 댓글이 참 인상에 남았던 거는 뭐였냐면, 우리 이제 OSS에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이런 아이들이, 꼬맹이들이 지금 와 있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한 분이 그런 댓글을 주셨어요. 마음이 조금 짠하다. 저렇게 어린애가 부모도 없이 혼자 영어가 뭐라고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좀 씁쓸한 마음이 들었다. 저는 정말 그 말씀에 격하게 공감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어린 아이들을 혼자 이렇게 그 영어 배워오라고 이렇게 내보내는 게 어떤 부모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전 세계에 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혼자 이렇게 유학 가는 아이들은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기 전에 이제 한국을 본받아서 조금씩 초등학교 아이들을 보내기 시작했었는데, 그때도 한두 달 정도 보냈지 막 1년씩 이렇게 보내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1년씩 2년씩 이 초등학교 아이를 부모하고 떨어져서 유학을 오는 경우는 정말 대한민국밖에 없는 일이다. 자, 그런 거 보면은 한국 사람들이 좋게 얘기하면 용감하고 나쁘게 얘기하면 잔인하고 참 대단한 사람들인 것 같다.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이 대단하다라는 말이 좋은 의미 나쁜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악착 같기도 하고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알거든요. 그거를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혼자라도 외국으로 보내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언어는 어렸을 때 하지 않으면은 언어가 절대 유창하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많은 학부모들하고 이야기할 때 똑같은 질문 되게 많이 받죠. 야, 그거 어떻게 어린애를 그렇게 혼자 보내냐, 그건 잔인한 일이다, 말도 안 된다. 제가 어느 정도 앞가림이라고도 하고, 최소한 중학교라도 가고 고등학교라도 가고, 아니 대학교 때면 더 좋고, 그렇게 좀 어느 정도 좀 성숙하고 그래야지 그 어린애를, 그거는 정말 반인륜정이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공감하기도 하면서, 저 공감,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의견에 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공감하면서도 또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이 방송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한 40대 50대 분들은 아마 그 시절에도 그
그 어학연수라는 걸로 아마 대학교 때 많이 친구들이 외국을 나갔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성인이 돼서 외국어를 배운다라는 것은 지극히 어렵고, 아니 쉽게 얘기하면 불가능합니다. 성인이 돼서 외국어를 유창하게 한다, 거의 불가능하죠. 거의 불가능합니다. 키 크는 거하고 똑같아서. 그래서 언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어렸을 때, 아이의 키의 성장판이 열려 있을 때, 언어 성장판이 열려 있을 때 최대한 많이 노출시키는 거, 그거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와서 보면은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온 애하고 4학년 때 온 애, 5학년 때 온 애, 6학년 때 온 애, 중학교 1학년 때 온 아이들 다 영어 결과물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언제 오는 게 제일 좋냐고요? 사실 물리적으로 설명하자면은 초등학교 3학년 때 오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니 어쩌면 2학년 때 오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캐나다 여기 저희가 있는 그 메이플리츠 교육청의 경우에는 재작년까지는 4학년 1학기를 마쳐야만 받아줬는데 지금은 3학년을 마친 아이들서부터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점 빨라져서 어린 아이들이 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한편으로 보면은 이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부모 없이 지내는 게 참 안쓰러워 보이기도 하는데, 그게 참 저도 놀라웠던 거는요, 어린 아이들일수록 적응력이 뛰어나서 정말 홈에 가도 그냥 입양아처럼 그냥 이렇게 스며듭니다. 그래서 영어도 잘하고, 그 다음에 적응도 오히려 어린 아이들이 더 잘합니다. 의외로. 왜냐하면 눈치를 안 보니까. 그리고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부모하고 떨어져 있으면서, 그 대신 이제 OSS 우리 선생님들이 많은 사랑을 주고 또 먹는 거 정말 잘 챙겨 먹이고 그렇게 아이들을 관리를 하잖아요. 결국 사랑 없는 관리는 건 의미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부모 사랑하고는 조금 다르겠지만 그래도 많은 사랑을 주면서 아이들을 관리를 하는데, 그렇게 하고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면은요, 아이의 독립심이 굉장히 커집니다. 근데 사실 요즘은요, 이것도 재밌는 얘기인데 저는 오히려 지금은 많이 권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한국 사회에서 어린아이들이 지나친 경쟁 사회 속에서 살다 보니까 부모가 다 해줍니다, 애들을. 그러니까 한국에서 부모하고 같이 있는 것이 아이의 성장에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요즘 보면 그렇습니다. 물론 그것도 가정 나름이겠지만, 특히 학군지에 있는 아이들은 초등학생들이라고 해도 실제로 부모가 맨날 학원 보내고 학원에서 뺑뺑이 돌리고 공부에 치이고 여유도 없고, 그래서 아이들이 그 독립적으로 뭐를 못합니다. 스스로 할 줄 아는 거가 거의 없습니다, 아이들이. 근데 이제 여기에서 부모하고 떨어져서 같은 친구들하고 있으면서 일주일에 계획도 세우고 하루에 계획도 세우고, 그래서 자기가 계획을 얼만큼 실천했는지 그런 것도 이렇게 확인하고, 그 이제 플래너를 아이들이 쓰는데요. 그런 거를 하고, 또 이제 어떤 문제 해결 능력도 어떤 문제에 닥쳤을 때 그것을 본인이 스스로 해결하고 또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고 이런 연습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아이들의 독립심이 커지고, 그리고 소통하는 능력도 굉장히 커지고, 또 부모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다 보니까 가족의 소중함 같은 것도 아이들이 절실하게 느끼고, 특히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들, 6학년 이상 되는 아이들은 부모하고 갈등이 많이 있는 아이들이 오히려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서 더 부모하고 애틋해지고 부모의 소중함을 알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3, 4, 5, 6학년 아이들이 여기서부터 그때서부터 계속 여기 외국 생활을 하는 것은 그거는 저는 권하지 않고요. 1년에서 1년 반 정도 떨어져 있다 보면은 사실 영어도 굉장히 많이 늘고, 그리고 부모에 대한 소중함, 가족의 소중함,
나라에 대한 소중함, 그리고 독립심도 굉장히 커지고, 또 여기 있는 동안 책을 굉장히 많이 읽히거든요. 그러니까 책하고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고, 우리나라에서 사실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교양 도서 읽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점수 따는데 노예가 되는 그런 거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분께서 이제 지적해 주신 대로 안쓰럽다라는 말, 뭐 동의 안 하는 바는 아닙니다. 근데 애나 어른이나 고통 없이는 no pains, no gains. 그렇죠? 우리가 고진감래라고 하잖아요. 뭔가 어린아이들도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치면 반드시 얻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어린 나이에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이런 기회가 있어서 그 영어권에서 하루 종일 영어로 생활하고, 영어로 듣고 말하고 쓰고, 영어 책 읽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요, 여러분 안 믿어지시겠지만 평생 영어로부터 자유로워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이 때 많은 그렇죠, 부모로 떨어진다는 그것도 사실 안타까운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누군가가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 먹는 거 잘 챙겨주고, 그 다음에 사랑을 많이 주고 부모를 대신해서 그렇게 해줄 수만 있다면, 그 고통으로 그 고생한 것에 비해서 얻는 게 너무나 크기 때문에 평생 영어로부터 자유로워진다니까요. 안 믿어지시죠? 진짜로 그 나이의 애들은 1년 1년 반만 지나면 영어로부터 완전히 해방이 됩니다. 평생. 그러니까 그건 한번 투자해 볼 만한 거죠. 그나저나 저는 사실은요,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 한번 드렸지만, 한국에 좀 많은 사립학교들이, 뭐 영어로만 수업하는 사립학교라든가 이런 학교들이 자유롭게 많이 생긴다면은 아무리 비싸도 유학 오는 것만큼 비용이 들지는 않겠죠. 당연히. 그러면은 굳이 부모하고 떨어져 있지 않아도 되고, 또 외국에서 박사학위 받은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런 학교에 가서 선생님으로 그 아이들을 가르친다 그러면 그만큼 직업도 창출되고, 아이들도 부모하고 헤어지는 고통 겪지 않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에 만약에 사립학교를 그렇게 마음대로 세울 수 있게 만들어 준다면 굳이 이렇게 유학 오지 않아도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많은 그 정책 기반자들이 말로는 공교육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실제로 자기 자식들도 전부 다 외국으로 나가서 공부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잖아요. 뭐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참 안타깝습니다. 정말 저는 안타깝습니다. 저는 제가 유학 사업을 안 하는 한이 있어도 좀 한국에서 자유롭게 그런 그 다양한 학교들, 그 뭐 외국인 학교가 됐든 국제학교가 됐든 마음대로 설립이 돼서 다양한 종류의 학교들을 소비자들이 좀 택할 수 있다 그러면 이 고생 안 해도 되는데 하는 생각을 항상 마음속에 두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한국이 일본이라든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특히 일본에 비해서 이렇게 비약적으로 발전한 가장 큰 원동력은 많은 아이들, 그리고 많은 그 초중고생들, 대학생들, 많은 학생들이 특히 미국 영어권,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어권으로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해서 세계화를 한 그 덕분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급속하게 발전한 겁니다. 중국도 이게 몇십 년 만에 이렇게 인공지능이라든가 뭐 전기차라든가 비약적인 발전을 했잖아요. 그게 다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서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중국이 저렇게 큰 거거든요. 그거 부인할 수가 없거든요. 중국 사람들 정말 유학 많이 보냈습니다. 외국으로, 특히 이 서방 세계로.
일본은 그렇지 않죠. 일본은 그 유학 나가는 문화가 없습니다. 일본은 뭐 일부 극히 몇 명만 나가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막 유학 붐이 일거나 그런 것도 없고, 또 영어에 대한 붐도 일본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이 저렇게 우리나라보다 많이 뒤처지게 된 겁니다. 지금 한국이 K컬처를 이끌어낸 많은 그 젊은이들, 그들은 한국 입시에서는 설령 실패한 자였을는지 모르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외국으로 나가서 공부를 하고 또 그 공부한 그 영어와 그 다음에 외국 서양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한국 문화를 접목시켜서 결국은 대한민국을 오늘의 수준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각 그 전문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대학교, 대학원, 뭐 석사, 박사 과정을 대부분이 미국에서 나온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미국에서 공부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을 이렇게 멋있는 나라로 지금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부인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참 한편으로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애나 어른이나 안쓰럽기도 하면서, 그러니까 정말 고생하면서 일하고 공부하고 또 돈 벌어서 자식한테 투자하고 그거 하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안쓰럽죠. 제대로 돈 벌어서 놀지도 못하고 또 자식한테 투자하고 그러고 살잖아요. 그렇게 산 사람들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낸 겁니다. 우리 스스로 머리를 쓰다듬고 칭찬해 줄만 합니다. 제가 약 20년 전에 이게 캐나다에 처음 발을 내딛었을 때, 정확하게 2007년도였네요. 2007년도에 처음 여기 왔을 때만 해도 캐나다는 한국보다 훨씬 멋진 나라였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한국이 더 멋있습니다. 자연은 뭐 캐나다가 한국보다 월등히 좋긴 하지만 이런 자연을 제외하고 실제로 여러 가지 면에서는 한국이 캐나다보다 제가 볼 땐 나은 것 같습니다. 나은 것 같아요. 그만큼 한국이 발전한 겁니다. 한국이 발전하고, 또 예전에는 그때만 해도 뭐 코리아라 그러면 뭐 사우스냐 노스냐를 물어보지를 않나,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워낙 한국이 유명한 게 많잖아요. 자동차들도 지금 현대, 기아 자동차 뭐 여기 엄청나게 돌아다니고, 뭐 한국 노래 한두 곡은 다 알고 애들이 대단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여간 기쁩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잘 돼서 번영해서 정말 멋진 대한민국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민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오늘 생략이요. 안녕히 계세요.